예. 그때 이제 그 굴뚝에 올라갔던 분들, 예. 예, 지금 그분들 복직돼 있으신가요? 네, 복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도 그때 나오신 뒤에 어디 철탑에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철탑에 올라갔었죠. 예. 그래서 정문 앞에 있는 송전탑에 송전탑에. 올라갔던. 예. 예. 그때 같이 올라갔던 분도 지금 복직돼 있으신가요? 복직돼 있습니다. 아. 문기주 동지하고 네, 네. 복기성 동지라고 아,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올라가서 투쟁했고 예, 그 비정규직 동지가 우리 지부에서 가장 먼저 복직하는 것들을 또 합의하고 예. 이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해직이 되셨어요. 네. 이제 일부는 뭐 희망퇴직도 하시고 네, 뭐 네, 네. 그때 막 산자 죽은 자 뭐 막 복잡했었어요. 제가 쌍용도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여쭤보기가 힘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워낙 그 갈라져 있어가지고. 뭐 갈라진다는 게 당사자 아니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도 네. 천안 매부지 간에도 동서 간에도 또 그 오랜 시간 친목을 다녔던 서클 친목 서클의 멤버들까지도 서로 산자와 죽은 자로 갈려서 정말 한동안 쌍용차 유니폼을 입고 시내를 다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아픔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사회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이렇게나 클 줄을 사실 이제 쌍용차 사태가 남겨졌던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반성물이라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힘드신 어른들도 뭐 해고당했으니까 당연히 뭐 일자리 없으시니까 그렇게 힘드신 건 그렇고 자녀분들도 뭐 이제 아주 어린 자녀들부터 대학생 자녀까지 자녀분들 있을 텐데 그 자녀들조차 주변에서 왕따 당하고 그 니네 아버지가 빨갱이라며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다는 그 눈물겨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 부모들의 마음이 오지게 있겠어요. 또 이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조홍우 씨로 야 너는 쌍용차 투쟁했던 노동자 뭐 어디 이력서를 내도 전부 다 안 되고 혹시 그걸 숨기고 가서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밝혀지면 바로 이렇게 다시 내쳐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뭐냐? 이 사회로부터 고립이거든. 처음에는 사회가 고립 시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고립이 돼요. 세상과 나는 섞일 수 없는 사람. 고립이 되고 그 고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절망적인 세상. 이것을 이제 무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30명의 우리 동지들이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끈을 놓고 하늘로 가버리는 이 정말 아픈 역사죠. 그때 정말 카운트를 해나갈 때 지금 세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계속 숫자 하나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30분까지나 이렇게 명을 달리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노조에서 뭐 그분들 유족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고 어떻게 위로해드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 혹시 무슨 복직 과정에서 그런 유족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거나 이런 합의가 된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지금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목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복직하고 나면 뭐 당연히 민주노조도 다시 세워야 되겠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먼저 간 동지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들 이것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중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손배가압류라는 게 또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살아 있는 거죠 아직. 그 정부를 상대로 지금 그거 좀 풀어줘라 지금 요구를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게? 그게 정부가 그때 진압 장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헬기가 새총에 맞고 헬기가 파손됐다는 등 뭐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용 그리고 국가 폭력을 행사해 놓고 그 비용을 우리 피해 당사자한테 청구하는 정말 웃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가 있었어요. 경찰청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당연하게 손배가압류를 처리할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경찰청에서 이제 경찰에 사고 있는데 경찰은 법무부로
법무부는 청와대로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복직을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가슴에 멍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이 문제들은 결단해야 된다. 청와대가 결단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왜? 국가폭력에 대한 이 잘못을 사과를 이미 해버렸어요. 이 문제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들은 얼마나 앞뒤가 맞느냐. 이런 이제 모순이 지금 연속되고 있어서 빨리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이자는 지금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하셨지 않아요? 지금 당연합니다. 저 앞에 지금 손배가 저는 쌍차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 손배까지 해서 한 5건이 걸려 있고요. 뭐 이미 뭐 100억이 훨씬 넘고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도 빚이라고 생각하면 재벌인 편이죠 지금. 그 이제 아주 최근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선 크리스마스 전날 그 문자로 하여간 복직을 그냥 무기한 연기하는 그런 일을 당하시고 그게 46명? 네, 46명. 46명. 네네. 46명 이분들 지금도 그냥 정식으로 다른 데 취직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 취직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11년 만에 다시 나의 일터로 간다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사실은. 그래 이제 가족들이 다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는, 우리 아이는, 우리 형은, 남편은 이제 일상을 되찾았구나. 아침에 가족과 밝은 미소를 짓고 출근하는 그리고 퇴근하는 그런 일상을 이제 볼 수 있겠구나 해서 그동안 뭐 객지 멀리 다 떨어져서 생계전선으로 나가서 생계투쟁을 하다가 다 그걸 또 정리하고 이미 이사도 하고 이렇게 다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이런 정천병력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여버리니까 결국 46명의 인질이 된 거예요 지금. 인지를 잡아서 뭔가 국가로부터 아니면 이 정부로부터 뭐 지원을 받아내겠다라는 여러 가지 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정의롭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마힌드라가 뭐 자기들도 돈을 좀 낼 테니 저 정부에서도 좀 돈을 좀 달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46명에 대한 최종 복직 합의가 결정될 때 노노사정이라는 정말 독특한 형식의 합의서가 된 거죠.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기업노조가 있고 저희 금속노조가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있고 정부가 거기서 중재자 역할을 한 거죠.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 합의에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 주체로 본인이 참여한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노노 사정의 합의예요. 근데 이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깬 사람은 누가였냐? 지금 기업 노조와 쌍용차. 그래서 지금 저희 46명 당사자하고 정부는 빼놓고 지금 둘이서 합의를 해버렸어요. 해놓고 뭐 회사 경영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쌍용차 이기다. 이렇게 이 문제를 본질로 딱 드러내게 됐어요. 근데 이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많고 이의가 많고 또 이거를 풀어가는 해법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마힌드라 본사는 저희의 티볼리 아시죠? 네, 티볼리 히트작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사리 만든 히트작. 티볼리의 플랫폼을 이들이 가져갔어요. 통으로. 마힌드라로. 그래서 라이센스 비용은 요만큼 주고 가져가서 자기들 독자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미 모든 부품까지 현지화를 다 끝냈어요. 인도도. 그래서 작년 안에 4만 대가 넘게 팔았어요. 인도에서. 완전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오늘 그 언론을 보니까 이미 그 모델을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 개발을 완료했다. 쌍용차는 이미 언제 전기차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이미 전기차 개발해가지고 다른 세계 무대에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 버렸어요.
2009년 당시에 샹하이보다 더 했네요, 상황이? 훨씬 더 디테일하죠. 네. 상하이들은 그야말로 좀 약간 어리석었어요. 네. 그래서 허점이 다 드러난 거예요. 네. 근데 얘들은 이걸 이미 안 거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기술 착취 전문가들이 다 붙었고 뭐 그들에 의해서 이게 다 조물러진 거죠, 쌍용차가. 결국은 수많은 여기에 관련된 많은 경영진들은 한마디로 부역자에 불과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 근무하는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차량 판매는 별로 차이가 없이 훨씬 더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적자라고 하는 말이 누구한테 걸 소리입니까? 이걸로 노동자한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미래 비전을 책임질 신차도 없는. 저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경영진들이 뻔뻔하게 노동자들인 주머니를 다 털어가고 있고 겁을 주고 있고 우리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이런 뻔뻔한 일들이 백두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쌍용자동차 그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자고 하자니 그거 기술 다 빼가는 애들한테 그 계속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다 대주기도 힘들 테고. 그런데 뭐 아무리 그래도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곤란한데 저는 GM이 있잖아요. 한국 GM이 GM, 8천억이 넘는 산업은행에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산업은행은 GM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 금융 지원에 대한 일말의 명분이 있어요. 근데 쌍용차는 지금 현재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0.001%도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단 대출은 가지고 있어요. 대출 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GM하고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뭐 인도는 지금 현재 GM이 썼던 벼랑끝 전술 이런 것들을 좀 진화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일련의 로드맵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제 촉으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만간 그 시점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일자리위원회나 노사 경로 사이 경산의,가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분명히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그들이 돈이 정확히 가지고 와야 돼요, 투자를. 그리고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46명이 아니라 쌍용차 전 사원들이 함께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지구들이 다 지금까지 부역질하고 여기를 말아먹어놓고 지금 와서 이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는 꼴이거든요. 노조한테도 양보하라고 지금 뭐 하고 있죠? 노조가 양보가 아니라 1인당 있잖아요. 연간 지금 현재 한 1,700에서 1,800만 원의 임금 삭감이 이미 진행됐어요. 그동안? 아니, 금년 1년에 지난 1년 동안? 2020년 합의상이 그래요. 작년에 것도 임금을 지금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자구안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양보안들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9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숨죽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다 사인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비전하고 어떻게 연관돼 있는 거나 이런 그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회의에 참여하고 경기지사하고도 몇 차례 회의에 했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금 현재의 그 테이블에 올라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심판을 받아요. 경기도지사가 좀 마음 좀 먹고 통 크게 좀 예산 지원을 하고 도립회사로 다 가져가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립회사에 대한 방안들은
하나의 방안일 수 있어요. 네. 앞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쌍용차에 마인드라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플랜 B를 뭘로 갈 거냐. 그냥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플랜 A는 마인드라가 직접 진짜 눈에 액면을 투자하고 그리고 정부가 그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쌍용차가 현재 위기를 넘어가고 새로운 신차에 대한 개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정부 돈만 받아먹기 위한 저들의 꼼수였다 생각하면 정부가 이제 거기에 저는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플랜 B를 뭘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은 지금 필요하다. 아니 만약에 오히려 지금 계속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라면 근데 이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 있어요. 뭐 길어질까봐 짧게 말씀드리면 쌍용차는 2009년에는 있잖아요.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인드라를 넘어간 이후 우리가 좋은 차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내수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아픔이 있는 쌍용차가 노사가 이제 함께 쌍용차를 잘 만들어 갈 것 같다. 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쌍용차를 구매를 해준 고정 고객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1년에 한 달에 10,000대 이상이 팔려요. 그러면 2009년 대비 지금 우리 전체 사원 수는 반밖에 안 되는 건데 이 구조 가지고도 회사 운영을 못 한다라면 무능한 경영진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에요. 지금 쌍용자동차 잘 팔린다 그러니까 감옥에 계실 때도 막 팔았다고 그 교도관들한테도 팔고. 교도관뿐만이 아닙니다. 저한테 수많은 시민들이 편지가 와요. 원래 영업사원 아니었잖아요. 영업은 내가 몰라. 저는 조립공이었죠. 조립하는 노동자였는데 물론 뭐 자동차에 여러 가지 좀 내용은 알긴 알죠. 알았는데 교도관들도 맨날 찾아와서 야 픽업을 사야 돼요, 티볼리를 사야 돼요, 티볼리의 기능은 어쩌요. 감옥에서 차도 안 맞느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당에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옛날 그 얇은 지식을 가지고 그들한테 이 마케팅 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판 것만 해도 수백 대 팔았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샀어요. 그 인프라가 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쌍용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또 훨씬 더 넓은 바다로 가셨으니까 또. 그래요. 그 일단 쌍용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나오셔서 이제 민주노총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쌍용자동차 지부장 출신의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